자, 이거는 각 시대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들 화석의 모습인데 현재 이 모습들 그림만 보더라도 누군지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9개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42페이지에 있는 뭐 스트로톨라이트 또는 에디아카르 동물군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어느 시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필석인데, 자, 필석은 전체 모습 현존면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보면 촉수, 이 아래쪽, 이런 부분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제시됐을 때, 이거는 필석이란 걸 여러분들이 구별해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갑주어. 자, 갑주어는 물고기인데, 갑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 이 모습은 과거 화석들 또는 복원한 모습들이고, 자, 방추층. 자, 방추 형태라고 현재 보면 모양을 봤을 때 방추란 말은 원기둥 모습이든 양쪽 현중면 뾰족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 역시 뭐 럭비공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럭비공인데 현재 보면 좀 더 둥근 형태의 럭비공. 이제 중간중간에 각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모습 보게 되면 종단면, 횡단면 되어 있는데 원래 이런 모습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속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려져 있는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이건 방추층. 자, 이 역시 자 이렇게 그림 자료로 화석 자료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암모나이트. 자, 실제 그 껍질만 지금 나타나 있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자 이게 오징어의 조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안에 바깥으로 좀 이걸 껍질을 삶고 즙을 삶고 생물이 살았다는 거지. 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화폐석과 매머드. 자, 화폐석, 화폐란 말은 돈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동전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화폐석이라고 칭한 거야. 자, 이 화폐석 역시 자 이렇게 잘려져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려진 단면을 나타낸 겁니다. 자, 매머드는 맘모스 대표적인 포유류가 되는 거지. 자, 이건 시조새인데, 자, 원래 생물 보게 되면 최초로 육지로 나왔던 생물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 맞지? 그러면 그 전에 원래 생물들은 바다에서 물속에서 먼저 출현을 했습니다. 자, 초기에는 지구에 산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존층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충분히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 산소가 쪼개지고 결합되면서 O3라는 오존층을 만들게 되는 거지. 자, 오존층의 역할이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거지. 자, 원래 물속에 있으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자외선을 그대로 받게 될 거니까 생물들이 살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충분히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육지로 나오게 된 게 육상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고생대 중기 이후야. 그래서 중기 이후부터 육상 동물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생대 중기 이후에 양치식물이 번성이 되는 거잖아. 자, 어쨌거나 생물들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양서류라는 것은 육지도 살 수 있고 물속에도 살 수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 파충류, 파충류 다음에 포유류, 그리고 포유류 다음에 조류가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시조새는 말 그대로 새의 시조 이런 표현인데 얘 같은 경우에 자, 부리에 현재 보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류에는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얘는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날개 쪽에 현재 보면 발톱도 존재합니다. 발톱. 그리고 현재 척추를 가진 긴 꼬리도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파충류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있고 부리를 가지고 있는 것,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새의 특징이지만 그 중간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새의 시조, 그런 의미에서 시조새입니다. 참고로 시조새는 중생대의 중기쯤에 번성을 했잖아. 참고로 중생대는 3개 기로 나눠졌지. 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쥐라기 때 번성했던 게 바로 시조새입니다. 자, 중간쯤에만 번성했다는 거지.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전체 걸려서 번성했지만 자, 물론 암모나이트 또는 삼엽충은 고생대 전체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전체에 번성했지만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들 모습이 세부적으로는 계속 모습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모습들 가지고 중생대 내에서도 어느 시기 또는 삼엽충
자, 삼엽충의 모습 가지고 고생대의 어디쯤, 어느 시기쯤 이렇게 구별해냅니다. 그렇지? 자, 넘어갈게. 자, 이거는 자, 전체 기간이 나와 있는데 자, 밑에는 뭐 있냐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나와 있어.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씨 정도입니다. 15도 현재. 자,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라는 것은 지금 평균 기온보다 한 2도에서 5도가량, 7도가량 낮은 시기야. 평균 한 5도씨 정도 낮은 시기를 말하는 거지, 대략적으로. 자, 그래서 빙하기라는 것은 지구 전체가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평균 기온이 15인데 이 15에 대해서 한 2도에서 7도가량 낮은 시기.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어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빙하를 덮고 있는 게 양쪽 극지방이 덮고 있는데 이 빙하가 덮은 면적이 좀 더 넓어질 뿐이지. 물론 지구 전체 기온도 내려가겠지만 빙하의 면적이 좀 더 넓어질 뿐이지 적도 지역까지 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기온이 낮았던 시기들이 바로 빙하기가 되겠지. 근데 중생대 보게 되면 가운데쯤에 조금 기온이 내려간 건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빙하기는 아니었지. 그래서 중생대는 전체적으로 온난했던 시기, 빙하기가 한 번도 없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생대 끝 무렵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다 그랬는데 빙하기는 4번쯤 있었고 간빙기는 3번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이런 거고 좀 더 빙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기온이 낮았던 시기 빙하기만 표기를 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내용 할게. 자, 고기후의 연구. 과거의 기후. 자, 옛날 기후를 파악해내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번 교육 과정에서는 이 고기후 연구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원리만 좀 기억을 하시고 현재 어떤 기온 추세하고 이 방법들의 관계만 나름의 조금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화석 연구. 자,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참고로 화석이 주는 정보에 따라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눠졌지. 자, 표준 화석은 시대의 표준, 시기를 알려주는 거였지. 근데 태적 환경, 뭐 장소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기후를 알려주는 것, 이 바로 환경이 되겠지. 자, 환경을 알려주는 것은 시상 화석이었죠. 볼 시자였습니다. 상태를 알려주는 거였지. 그래서 환경을 알려주는 것이 시상 화석. 자, 그래서 시상 화석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호와 고사리였지. 이 둘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표준 화석은 아까 고생대 때 누구, 신생대 때 누구, 중생대 때 누구 이거 여러 개가 있지만 시상 화석은 몇 개가 안 돼.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산호는 따뜻하고 현재 보면 얕은 바다 환경이었죠. 그리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이게 산호의 모습이지. 산호. 자, 고기후 연구. 자, 시상화석 산호와 고사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산호의 화석입니다. 자, 산호의 화석. 자, 이거는 고사리. 자, 이건 고사리 나물이죠. 원래 고사리는 원래 순이 올라올 때 그걸 꺾어가지고 현재 보면 삶았다가 말려서 우리 먹을 때만 데쳐가지고 먹는 게 바로 고사리 나물이지. 자, 원래 모습은 이거. 순이 막 올라온 것. 자, 이때 현재 보면 순이 이제 막 올라온 것들은 부드럽겠지? 이것들을 끊어가지고 우리가 나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보면 손을, 자, 고사리 손이라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아기 손들, 애기 손, 자, 어린이 손들은 우리가 고사리 이게 순처럼 생겼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현재 보면 잎이 쭉 펴지게 됩니다. 지금 잎이 말려있는 형태인데 이 쭉 펴지면서 이렇게 잎이 원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는 거지. 자, 이게 고사리의 모습인데 이 고사리가 현재 보면 과거에 화석으로 남아있는 모습들이 자, 이런 겁니다.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자, 고생대 때 번성했던 애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꽃가루 화석. 자, 꽃가루. 자, 꽃가루라는 것은 어떤 식물인지를 어떤 꽃인지를 알려주는 거지. 식물의 종류를 알려준다. 근데 식물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퇴적 당시 이제 꽃가루의 이 화석들의 분포를 딱 보게 되면, 자, 퇴적 당시에 식물들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어느 지역에 분포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꽃가루 가지고 식물의 종류를 아는 거니까, 현재 분명 결과적으로 이거는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기후가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각 지역의 기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참고로, 야자수 같은 경우에는 열대 환경에서 살잖아. 이렇게 식물 종류마다 사는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후를 유추해낼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해양생물의 화석. 자, 해양생물 화석, 해양생물은 누군지를 지금과 빗대어가지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알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 해양생물 화석의, 자, 18O, 16O. O라는 것은 산소지? 산소. 참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18과 16, 이게 뭐냐면 산소의 질량수를 말합니다. 이 값은 질량수.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할게. 자, 질량수가 뭐냐면, 원래 우리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잖아. 자, 근데 이 핵 속에는 양성자와 함께 중성자가 있지? 자, 그리고 우리가 원소 번호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번호를 매기는 게 바로, 자, 양성자 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는 거지. 참고로 1번이 바로 수소. 수소는 양성자 1개. 2번은 헬륨. 헬륨은 양성자 2개. 자, 리튬은 3번. 자, 양성자 3개.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입니다. 그 말은 양성자가 8개 있다. 그 말이지. 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전자수도 이와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양성자를 산소는 8개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중성자도 양성자 수와 비슷하게 대부분 가집니다. 그 말은 산소가 양성자 8개, 그리고 중성자도 8개를 가져. 그리고 전자도 8개를 가지는 거지. 자,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하지만 전자는 아주 가볍습니다. 둘에 비해서 한 1800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가볍지? 그래서 질량을 계산할 때는 전자는 무시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맞지? 그 말은 둘을 8, 8 합치면 16이 되는 거지. 이게 질량수야. 산소의 대부분은 자, 당연히 양성자 8개 가지고 있는 거고, 중성자를 8개 가진 애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중성자를 7개 가진 경우도 있고 8개, 자, 9개 가진 경우도 있어. 자, 또는 8개, 현재 8개도 있지만 7개, 8개, 10개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개. 이렇게 양성자의 수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동위원소라고 그래. 자, 봐봐. 양성자가 8개인데 중성자가 8개야. 양성자가 8개인데 중성자가 10개야. 그러면 둘 다 양성자가 8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양성자 수 가지고 8번이라는 것 원소의 종류를 결정할 거니까 둘 다 양성자 8개니까 둘 다 산소긴 산소인데 한 놈은 중성자가 8개, 한 놈은 중성자가 10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질량만 다른 거지? 질량만. 하나는 합이 886, 하나는 80, 1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산소긴 산소인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애들이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위 원소란 말을 쓰는 겁니다.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8번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 말이지. 동일한 애다 그 말이야. 동일한 원소지만 질량만 다른 관계를 동위 원소라 그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수라는 것은 다시 하지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것. 근데 산소는 대부분이 중성자가 8개인 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애들은 보면 10개를 가진 애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16개를 가진 애, 자, 질량이 16인 애와 질량이 18인 애, 이들의 개수비를 말합니다. 자, 이 값이 온도의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그 당시 기온의 반비례하는 관계, 그 당시 수온의 반비례하는 관계들. 자, 이걸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자, 16짜리 개수, 그리고 18짜리 개수, 이 비율을 말하는 거지. 질량수가 16인 산소 개수가 몇 개인데 질량이 18인 산소가 몇 개다. 이 값을 우리가 산소 동위원소 비라 그럽니다. 이걸 칭할 때
산소 동위원소 B. 그래서 이 산소 동위원소 B 16과 18에 대한 이 B 값, 이 값이 바로 온도의 수온의 기온의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자, 원리는 과거에는 이 원리까지 좀 알았어야 됐어. 근데 지금은 꼭 원리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참고로 이에 대한 원리는 작년 2학년 수업할 때는 원리를 쭉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 그 원리까지 꼭 몰라도 돼. 우리가 지금 수업 시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원리를 한번 참고하고 싶으면 우리 유튜브에 있는 수업 자료 작년 지금 3학년들 작년에 2학년 때 수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해당 단원 보게 되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우리는 결과적인 것만 기억하자. 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해양생물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 B는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 자, 예로 유공충. 자, 유공충. 자, 껍질이 CaCO3로 되어 있어. 바로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자, CaCO3로 되어 있는데 이 유공충의 화석에서 그 껍질에서 바로 CO3 탄산칼슘이 있는데 그 탄산칼슘 껍질에서 산소, 이 산소가 18자리가 몇 개이고 16자리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참고로 그 당시의 산소를, 그 당시에 H2O를 또는 산소를 흡수한 다음에 자기 몸 CaCO3 껍질을 만들었을 거니까 그 당시의 산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산소가 18자리가 몇 개고 16자리가 몇 개인지를 비율을 따게 되면 이 유공충이 살았던 시기의 수온을 알아낼 수가 있다.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자, 반비례 관계라는 것. 자, 빙하코어의 분석. 빙하코어. 자, 빙하코어가 뭐냐면, 자, 그림 볼게. 자, 이런 겁니다. 자, 빙하가 있으면 현재 시추해 내는 거지. 이렇게 시추해서 얻어낸 이 기둥을 빙하코어라고 합니다. 또는 아이스코어. 자, 이게 빙하코어의 모습. 자, 갈게. 자, 빙하코어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빙하 내에 있는 물 분자. 자, 빙하는 얼음. 자, 얼음이니까 H2O로 되어 있겠지? 자, 빙하 H2O. 자, 이 H2O 입자에서 역시 산소 동위원소 B를 따집니다. 18자리와 16자리의 B. 위에 거 똑같아. 근데 해양생물 화석은 산소 동위원소 B가 온도에 반비례하지만 자, 빙하 내에 있는 것들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하나는 해양이고 하나는 해양 내에서 밖으로 증발돼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구름이 된 다음에 눈이 돼서 내린 거지. 이 관계 때문에 서로 반대 관계를 가져. 이 원리 역시 작년 수업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자. 자, 빙하 내에 있는 H2O, 자, 산소 동위원소 B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관계, 그 당시 기온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자, 비례한다. 쏘리. 자, 그 당시 기온에 비례하는 관계에 가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과만 기억해도 좋아. 자, 넘어갈게. 자, 이거 빙하를 잘라낸 모습인데, 자, 빙하 코어 내에 있는 이렇게 기포가 남을 수가 있지. 참고로 우리가 얼음 얼릴 때도 얼음 속에 기포가 남는 경우도 있잖아. 같이 어는 경우도 있지. 자, 이 기포는 뭐냐면 눈이 내려가지고 현재 보면 빙하가 만들어질 때, 자, 눈 입자 사이에 공기방, 그 당시 공기방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대로 갇혀가지고 얼어버린 경우야. 그래서 그 당시의 공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자, 빙하 속의 기포를 연구한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공기가 그대로 갇혀있는 형태니까 그 당시 공기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었는지, 조성이 이루고 있는 성분이 어떠했는지, 구성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조성이란 말은 현재 이루고 있는 성분들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공기 입자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가장 많은 건 질소잖아. 질소가 뭐 78%, 산소가 21% 이렇게 있는데, 특히 기후를 확인하는데, 그 당시 기온을 확인하는데, 기온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CO2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기 조성 중에 CO2 양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해내는 거야. 참고로 우리 지금 현재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원인은 바로 CO2의 증가 때문이죠. 참고로 과거에
과거도 마찬가지야. 자, CO2의 양과 기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CO2 양을 가지고 당시의 기온을 추정해내는 거지. 자, CO2의 양과 기온, 온도의 관계는 비례 관계지? 자,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온도의 관계. 자, 해양 생물의 산소 동위원소 비는 온도의 반비례. 그리고 빙하에 있는 H2O, 2에서 O. 얼음 입자에서 H2O, O에 존재하는 산소 동위원소 B. 자, 이 값은 온도의 비례. 그리고 CO2 양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 자, 세 번째로 빙하 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빙하 코어의 줄무늬. 빙하 코어를 보게 되면 그 기둥을 보게 되면 어두운 색, 밝은 색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 눈이 쌓이는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데, 자, 지금 양쪽 극지방, 북극과 남극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추운 날씨지만 현재 여름에는 한쪽 좀 상대적으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한쪽 보면 추워진다는 거지. 더 추워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계절에 따라 쌓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모습이 달라서 줄무늬가 형성된다는 건데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자, 겨울에는 한쪽 보면 눈이 많이 내리면서 쌓일 거야. 이것들이 압축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름이 되게 되면 뭐 여름 내내 녹는 건 아니겠지. 여름 중에서도 특히 따뜻한 날에는 이 빙하들이 녹았다가 다시 추워지게 되면 다시 얼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눈이 쌓인 모습이 아니라 이건 얼음이잖아. 얼음. 물이 얼음으로 바뀐 거지. 좀 더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밝은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두운 색깔. 자, 계절 동안 어두운 색, 밝은 색이 한쪽 보면 1년을 주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개수를 세알리게 되면 현재 몇 해나 지냈는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1년을 주기로 이제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이제 한 쌍으로 나타나게 될 거니까 나이를 알 수 있다. 자, 이게 줄무늬에 나타나는 모습들. 자,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나타나고 있죠. 참고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가 열렸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아주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좀 안 나겠지? 자, 이때 각 나라마다 자기들 물건들을 가져와서 전시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스위스관. 스위스에서 보면 자기 나라에 있는 이런 아이스코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코어 내에서 우리가 연대를 쭉, 나이를 쭉 잴 수가 있잖아. 그래서 뭐라 돼 있냐면, 자세히 보게 되면, 자, 단군이 항공을 세울 때 생긴 빙하. 나이를 쭉 추정해가지고 현재 보면 그 당시 때 만들어진 빙하라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빙하 가지고 나이를 잴 수 있는 흔적이 이 정도입니다. 자, 길이가 지금 3.5m 돼 있는데, 뭐 지금 1500년 마이너스 만, 자, 1500년에서 1500년 사이 이 정도 기간이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인데, 자, 1년을 주기로 한정면 성장이 빠를 때는 한정면 밝고 넓은 폭을 가지지만, 자, 겨울 같은 경우에 추울 때는 성장을 잘 하지 못할 때는 어두운 한정면 좁은 그런 줄무늬를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남쪽 방향,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 방향이 특히 또 성장도 잘 이루어지는 거지. 자, 나무의 나이테,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무의 나이테, 나무가 잘 자라려면, 식물이 잘 자라려면 온도도 높고 강수량도 많은 것. 자, 온난 수분할 때 식물들이 잘 자라잖아. 그래서 온도와 강수량이 비례해서 성장 속도가 빠른 거지. 온도도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 자, 성장 속도가 빠르게 되는데 이때 성장 속도가 빠를 때 나이테의 폭 역시 넓게 발달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나이테를 보게 되면, 자, 봄이나 여름에는 성장 속도가 빠르죠. 성장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현재 보면 넓고 밝은 색을 띠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가을과 겨울 다시 추워지게 되면, 그리고 강수량도 줄어들게 되면 성장을 잘 못하면서 좁고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한 쌍으로서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지났다 나이를 잴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살아봤자 수백 년 동안 살 거니까 이제 그렇게 먼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자, 그리고 지질시대 퇴적물. 자, 과거에 쌓여있던 퇴적물 가지고 기후를 알아내는 거야.
자, 빙하 퇴적물이라는 것은 빙하에 의한 퇴적물들을 말해. 그 말은 과거에 이 지역에 빙하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지? 그럼 빙하가 있을 정도로 아주 한랭한 기후였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빙하 퇴적물이 나왔단 말은 한랭한 기후였다. 자, 그리고 암염. 자, 암염은 대표적인 퇴적암 중에서도 대표적인 화학적 퇴적암이지. 자, 화학적 퇴적암은 물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현재 오면 자, 증발되거나 현재 또는 앙금, 결과적으로 물속에서도 앙금 만들어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자, 그러면 암염 같은 경우에 뭐 좁은 바다나 호수 같은 게 현재 증발돼서 다 말라버리고 그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면서 그대로 바닥에 쌓이게 되고 이게 땅속에 묻혀서 그대로 있는 형태를 우리가 암염이라 그러잖아. 그럼 어쨌거나 자, 호수나 바다가 다 마를 정도로 증발될 정도로 현재 아주 건조한 기후였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지.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금은 천일염이라서 바닷물을 가둬서 증발시켜서 얻지만 유럽이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암염을 채취해서 식용으로 쓴다는 거지. 자, 그리고 석탄. 자, 석탄은 식물이 쌓여진 거잖아. 그만큼 식물이 많이 번성했던 시기를 말하겠지. 식물이 번성했다, 식물이 잘 자란다. 그 말은 온난하고 수변한 환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석탄이 발견됐단 말은 이 석탄이 쌓일 때쯤 그때는 온난 수변한 기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암염. 자, 암염을 채취하는 모습에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 그 말이지. 아주 대규모로.